내 친정 신씨 가문은 대대로 공조의 요직을 맡으며 조정의 모든 안료와 염료, 그리고 그 재료가 되는 각종 광물과 약재의 법도를 세워온 명문가였다. 공조판서였던 아버지는 나에게 색이란 단순한 빛깔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천하의 이치를 담는 그릇이라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우리 가문의 손끝에서 탄생한 빛깔이 조선 최고의 기술이라 칭송했고 그 명성은 양반들의 채통마저 있게 할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경계하셨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그림자를 부르는 법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 그림자는 호조판서 최승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문을 덮쳤다. 도망치던 멸문의 밤, 관군들의 거친 입을 통해 처음 스쳐갔던 그 이름의 실체를 나는 훗날 도성의 풍문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던 그 엄청난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탐욕을 가진 자였다. 청나라와의 밀무역으로 거대한 부를 쌓던 그는 왕실 염료 독점권이라는 거대한 이권에 눈독을 들였다. 우리 가문의 염료 기술과 아버지인 공조판서가 가진 염료 독점권을 뺏기만 한다면 청나라 황실을 매료시켜 조선의 국고보다 더 큰 재물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내 지아비 민치온이 최승연의 밀무역 약점을 잡게 된 것은 강직했던 그는 지아비로서 또 선비로서 그 불의를 묵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사자의 이빨을 건드린 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약삭빠른 최승연은 기민하게 판을 뒤집었다. 비단 밀무역의 죄를 내 지아비에게 덮어씌워 역모로 몰았고 그 배후에서 기술을 댄 것이 바로 우리 친정 가문이라며 모든 것을 조작해냈다. 최승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신씨 가문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약한 틈을 찔러야 한다는 것을. 그 틈이 바로 내 지아비 호조정랑 민치온이었다. 그는 우리 신씨 가문의 사위였고 동시에 호조판서 최승연의 아랫사람이었다. 최승연에게 내 지아비 민치온의 그 위치는 파고들기 쉬운 균열과도 같았다. 하룻밤 사이에 공조의 수장이던 아버지는 대역죄인이 되었고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아버지는 멸문의 순간에도 가문의 비법서를 모두 불태우셨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그 오묘한 세계 결말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값비싼 홍화로도 낼 수 없는 비단의 붉은 빛. 빛처럼 선명하되 천박하지 않고 노을처럼 깊되 쉬이 바래지 않는 색. 그것이 우리 신씨 가문만이 만들 수 있는 홍영이었다. 결국 내 지아비는 우리 가문 때문에 역모로 몰리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권세가들이 그토록 탐내던 붉은 빛, 그 홍영의 비책을 품고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아버님, 우리 가문의 명성이 이토록 높지 않았더라면 제 지아비도 제 어린 호연이도 그리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문을 빛내던 비기가 끝내 가문의 화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멸문의 밤 벼랑으로 몸을 던진 서연이 기적적으로 석하에게 구조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승연, 너는 내 지아비를 역모로 몰아죽이고 내 친정 가문을 도륙하여 그 기술을 손에 넣었다 믿겠지.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덧칠한 가짜 빛깔일 뿐이다. 진정한 빛깔은 탐욕이 아닌 뼛속까지 시린 한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내가 가르쳐주마. 서연은 석하가 숲에서 구해온 기이한 독초들과 이름 모를 약재들을 끓는 가마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왕실의 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수한 비책의 깃을 위해 자신의 한서린 가슴에서 솟구치는 피눈물을 섞어 만드는 자신만의 붉은 빛깔이었습니다. 부인,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저 독한 연기를 마시면 부인의 폐부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나리, 제 손이 짓무르고 뼈가 드러난들 가슴에 맺힌 피눈물보다 더 쓰리겠습니까? 저 끓는 가마솥을 보고 있으면 차가운 빛 속에서 죽어간 우리 호연이의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말리지 마십시오.
저는 꼭 해야만 합니다. 이 뜨거운 불길과 매서운 연기를 견뎌내는 것만이 제 가문의 핏값을 치를 유일한 길입니다. 나리가 그 험한 산을 헤매며 목숨 걸고 구한 약재와 짐승 가죽을 팔아 겨우 끊어다 주신 귀한 비단입니다. 저들의 목을 베어낼 유일한 칼날이 될 천인데 제가 어찌 단 한 조각이라도 헛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염료가 든 독한 물 속에 비단을 집어넣고 맨손으로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독초의 도끼가 살갗을 파고들어 피부가 짓무를 정도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만 번의 마찰과 수천 번의 통곡이 염료통 안에서 엉켜 붙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색의 이치가 서연의 시린 원한과 만나 비로소 세상에 없던 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쨍한 햇살이 오두막 마당을 가득 비추던 어느 날, 바람에 완벽하게 마른 비단 위로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눈이 시릴 만큼 매혹적인 붉은 빛깔이 마침내 찬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해냈구나. 마침내 해냈어. 드디어 세상에 없던 붉은 빛이 내 손끝에서 탄생했구나. 서방님, 당신을 향한 그리움과 우리 호연이에 대한 한이 이토록 구슬픈 아름다움으로 피어났습니다. 서연의 손끝에서 서서히 자태를 드러낸 비단은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붉은색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찬란함도 꽃잎의 화사함도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혈관에서 뿜어져 나온 듯 생생하고 심연의 어둠보다 더 깊고 서늘한 핏빛 홍색. 그것은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경지, 마치 신의 영역을 침범한 듯한 새로운 홍염이었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아버님의 홍염이 임금의 인자함을 담은 빛이었다면 저의 홍염은 복수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최승연,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최고의 기술이 여기 있다. 내가 뺏은 그 껍데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의 가문을 피눈물로 물들일 단 하나의 빛깔이다. 서연은 짓무른 손으로 그 붉은 비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서연만이 가진 이 홍염은 탐욕의 눈이 먼 최승연을 유혹할 가장 화려한 덫이 될 것이었습니다. 날이 이제 도성으로 향할 때입니다. 이 홍염 비단 한 필이 도성의 여인들을 뒤흔들고 최승연의 눈먼 탐욕을 거칠게 끌어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금전은 제 복수의 자금이 될 것이고 최승연, 그자가 누려온 오만한 영화는 이 핏빛 홍염 아래 남김없이 덮여 사라질 것입니다. 서연이 가마솥 앞에서 피눈물을 섞어 홍염을 빚어낼 때 그녀의 곁을 지키던 사내 강석하 또한 제 가슴 속에 묻어둔 시린 칼날을 다시금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강석하, 그 역시 한때는 서해의 물길을 호령하던 수군 무관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도와 정의를 목숨처럼 여기던 강직한 군인이었으나 그 강직함이 도리어 가문의 사지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와의 밀무역로를 장악하려던 도성의 거대 권력이 석하의 아버지를 회유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끝내 그 부정한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군량미를 횡령하고 외세와 내통했다는 대역죄의 굴레가 씌워졌고 석하의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홀로 살아남아 강가에 은둔하던 석하에게 세상은 그저 참혹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강물에 떠내려온 여인, 서연을 구한 그날부터 그의 멈춰있던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련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멸문의 한을 품고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기계에 대한 경애였습니다. 석하는 서연을 부인이라 불렀고 서연은 석하를 날이라 부르며 예우했습니다. 비록 거친 삼배옷을 입고 오두막에 숨어 지내는 처지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몰락한 명문가의 고결한 기품과 비장한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하는 서연이 필요한 희귀한 약재와 염료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을 타고 거친 물길을 헤쳤습니다. 그녀가 빚어내는 그 기이한 붉은 빛깔이 완성되어 갈수록 석하의 마음속엔 서연을 향한 연정이 커져갔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여인이 가는 길에 힘이 되어 주고 싶구나.
그것은 석하가 자신에게 건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없던 빛깔, 홍염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비단을 한양의 시장에 함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하를 통해 도성에서 가장 소문이 빠른 거상에게 딱 한 필만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색이 아니라 마치 영물의 피로 빚은 색과 같구나. 기묘한 홍염 비단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의 사교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정경부인들 사이에서 홍염 비단을 소유했느냐가 곧 그들의 지위를 증명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철저히 공급을 조절하며 권세가들의 욕망을 부채질했습니다. 홍염 비단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연이 만든 홍염 비단 한 필을 얻기 위한 권세가들의 금전이 서연과 석하의 손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복수를 위한 자금은 핏빛 비단을 타고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부를 축적한 두 사람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그들은 한양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입성한 두 사람의 행보는 가차없고 치밀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돈으로 양반가의 족보를 사들여 새로운 신분으로 완벽히 위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성의 중심가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마련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소슬대문으로 둘러싸인 이 거대한 저택은 몰락한 이들이 세상을 향해 내미는 화려한 명함이자 훗날 최승연을 유혹해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할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드디어 도성에 발을 디뎠습니다. 매운 오두막의 연기 속에서 견뎌온 그간의 세월이 마침내 원수의 숨통을 옥죄 무기가 되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방법으로 최승현 그자의 탐욕을 자극해 그가 쌓아 올린 성벽을 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입니다. 날이 이제 진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부인, 제 마음은 이미 1년 전 그 차가운 강가에서 부인을 건져 올렸을 때 함께 바쳐졌습니다. 부인께서 최승현 그자의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시겠다면 저는 그 성벽 아래서 부인의 가장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치 마시고 거침없이 나아가십시오. 부인의 복수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 모든 숨결은 오직 부인의 길 위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저를 향한 나리의 마음이 이토록 깊고 과분한데 제 남은 명줄은 이미 죽은 지아비와 제 아들 호연 그리고 가문의 핏값을 치르는데 바쳐진 지 오래입니다. 제 곁은 그저 피비린내 나는 가시밭길일 뿐일진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인, 제 마음은 괴념치 마십시오. 보답을 바라고 머물기엔 제 연정이 너무 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부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옥을 가슴에 품은 채 한양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아비와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심장이 얼어붙은 여인, 그리고 그런 여인의 차가운 복수마저 온몸으로 안아주려는 사내. 결코 마주 보지도 소리내어 탐하지도 못할 서글픈 연정이었으나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하와 서연은 가짜 부부로 위장하여 한양의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막대한 재물과 기품 있는 그들의 태도는 금세 도성의 권세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서연은 홍염 비단으로 모은 은자를 조정 곳곳에 흘려보냈고 석하는 서연이 사들인 족보와 친분을 쌓은 권세가들의 은밀한 추천을 등에 업고 조정에 청거되었습니다. 그렇게 석하가 얻어낸 자리는 화려한 고위 관직이 아닌 왕명과 조정의 기록이 오가는 자리, 승정원 주서의 말석이었습니다. 승정원 주서, 임금의 곁에서 모든 정사와 기록을 담당하며 조정의 내밀한 문서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 겉보기엔 미관말직에 불과했으나 정보가 곧 칼날인 복수에 있어 이보다 치명적인 요직은 없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승정원 깊숙한 서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어둠 속에서 강석하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기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누런 서책을 넘기던 그의 손끝이 어느 한 지점에서 얼어붙듯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영모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세와 내통했다는 허위 보고를 올리고 가문의 가산을 몰수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 기록의 행간마다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호조판서 최승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발견한 순간 석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연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원수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같은 자였다는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석하는 이를 악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비극의 무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하는 홀린 듯 또 다른 기록을 찾아 헤맸습니다. 서연의 가문이 영모로 처참하게 도륙당하던 그날의 참혹한 추국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의 모든 일가 친척이 차명을 당해 가문이 통째로 지워진 그 피비린내 나는 문서 속에서 석하는 믿기 힘든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매일 밤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쏟아내던 지아비 민치운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적힌 것은 처형이 아닌 사면이란 글씨였습니다. 대역죄로 멸문지화를 당하는 와중에 유독 가문의 사위인 민치운 한 사람만이 임금의 특별한 사면을 받아 살아남았다니. 이것은 결코 평범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석하의 가슴 속에 거대한 의구심과 함께 서늘한 불길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석하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승정원 주서라는 직책을 이용해 최승연의 사적인 물동량과 호조의 은밀한 지출 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 복수를 위해 만들었던 그 홍염 비단이 최승연의 명의로 대량 구매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의 행선지는 최승연의 저택이 아닌 한양 북촌 끝자락에 이름 없는 외딴 별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늘진 밤, 석하는 그림자처럼 그 별당에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석하가 조심스레 담 너머 방 안의 동태를 살피던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벼락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는 자는 석하가 조정에서 몇 차례 먼발치서 보았던 낯익은 인물이었습니다. 호조판서 최승연. 모든 비극의 원흉인 그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정에서 보였던 냉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표정을 지은 채 곁에 앉아있는 젊은 남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대감 보내주신 홍염 비단이 어찌나 곱던지 제 처도 아이처럼 좋아하더이다. 과분한 배려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하, 민치운, 자네는 이제 내 사위가 아닌가? 자네가 신씨 가문을 통째로 내어준 공을 생각하면 이 정도 사치가 무엇이 그리 대수겠나? 비록 그 공판 영감이 비기를 불태워 기술은 얻지 못하였으나 자네 덕에 그 가문을 멸문시키고 독점권을 따내 이 부를 누리니 자네가 내 최고 공신이네. 내 사위, 신씨 가문을 통째로 내어준 공. 그 한마디가 석하의 귓전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서연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지아비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처가와 아내를 팔아넘기고 원수의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짐승과도 같은 추악한 배신자였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사실에 석하의 눈은 어둠 속에서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아버님, 천금을 싸들고 가도 구경조차 힘들다는 이 홍염 비단이 이제 저희 집에는 삼배보다 더 흔하게 굴러다니니 이보다 더한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이 고운 비단을 끊어 곧 태어날 우리 아기의 베넷저고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이 진한 붉은 빛이 우리 아기의 기품을 얼마나 살려줄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리?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단란한 웃음소리와 베넷저골이라는 잔인한 단어가 다시 한번 석하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석하의 눈동자는 분노로 거칠게 뒤집혔습니다. 오두막의 매캐한 연기 속에서 손끝이 터져라 비단을 물들이며 죽은 아들 호연의 이름을 부르던 서연의 처절한 얼굴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얼어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거늘. 민치훈, 내 놈을 지압이라 믿고 매일 밤 넋을 기리며 울부짖던 부인의 수뇌부를 이토록 처참히 짓밟다니. 더 이상 천인공노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볼 수 없었던 석하는 어둠 속에서 별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이 진실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서연이 품은 그 가짜 평화를 지켜주어야 하는가? 서연은 지금 민치훈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믿으며 그를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추악한 배신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영혼은 복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석하는 깨달았습니다. 거짓된 희망은 결국 서연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뿐임을. 한양 대저택의 집무실. 서연은 등불 아래서 염료의 조색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는 석하의 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오셨습니까? 승정원의 기록 속에 저희 가문과 지아비의 한을 풀어줄 단서를 찾으셨는지요? 서연의 맑은 눈동자에는 지아비를 향한 여전한 연민과 신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석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석하는 품속에 숨긴 민치훈의 생존과 배신이 담긴 기록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날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표정이 왜 그리 어두우신지요? 부인께서 지독한 고통을 견디며 만드신 그 홍연 비단이 지금 누구의 방을 비추고 있는지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죽었다 믿었던 그 이름 민치훈, 그 자가 지금 어디서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석하의 떨리는 손이 서연의 앞에 자신이 직접 써 내려간 기록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의 칼날이 마침내 서연의 평온했던 가슴을 베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정원 주서 강석하가 내민 기록들 위로 서연의 시선이 머물렀을 때 그녀가 쌓아 올린 복수의 성벽은 단 몇 줄의 문장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치훈,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모했고 죽어서도 넋을 기리며 피눈물을 쏟았던 지아비의 이름이 자신의 가문을 역모로 고발한 밀고자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최승연의 비리를 캐려다 사약을 받은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서연의 가문을 멸문으로 몰아넣은 대가로 사면 받은 목숨과 부귀를 약속받은 파렴치한 이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날이 무언가 잘못하신 겁니다. 제 지아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우리 호연이를 그토록 아꼈던 사내란 말입니다. 부인, 저 역시 제 눈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과 승정원의 기록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민치훈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석하는 처참한 마음으로 자신이 별당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서연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서연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홍염, 내가 살점을 깎아내며 만든 그 붉은 빛이 지아비의 복수를 위해 빚어낸 그 색이 원수가 되어버린 지아비의 방에서 나풀거리고 있다고? 하늘이 어찌 이토록 잔인하단 말이냐? 서연은 방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니가 토해내는 짐승 같은 오열이었습니다. 내 아들, 우리 호연이는 그 추운 빛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는데 그 아비라는 자는 제 처자식을 제물로 바쳐 원수의 품에서 웃고 있었다니. 서연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제 가슴을 세차게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멍이 들도록 가슴을 짓이겨도 가슴 속에 들어찬 이 거대한 바위 같은 슬픔은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호연아, 불쌍한 내 아들, 내 아비가 너를 죽였구나. 이 어미가 미련하여 내 원수를 지아비라 여기며 매일 밤 넋을 기렸구나. 서연의 통곡이 적막한 대저택을 가득 채웁니다.
서연은 곁에 놓여있던 홍염 비단을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핏빛 비단을 마치 죽은 호연의 시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품에 꼭 껴안은 채 서연은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붉은 비단 위로 그녀의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져 얼룩을 만듭니다. 지아비를 향한 고결한 연민이 죽고 자식을 묻은 어미의 처절한 핏빛 눈물만 남은 밤. 원수를 향했던 홍염의 칼날은 이제 한때 온 삶을 바쳐 사랑했던 지아비마저 겨누게 되었습니다. 절절했던 연모의 기억이 잔혹한 복수의 불씨로 흩어진 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소리 없는 절규만이 시린 밤하늘에 가만히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무참한 슬픔을 어떻게 처절한 심판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핏빛 비단 위에 새겨질 복수의 끝은 이제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파멸의 심연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